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 한 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 고요서사 차경희 대표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네. 어떤 책 소개해 주실지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그 여자는 화가 난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책인데요. 네. 책을 펼쳐보시면 언뜻 산문으로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장르는 시입니다. 네. 이 책은 코펜하겐에 사는 작가이자 번역가인 마야리 랑그바드라는 여성의 책 한 권짜리 시인데요. 네. 이 국가 간 입양에 관한 고백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 책은 어릴 때 한국에서 덴마크로 입양된 저자가 국가 간 입양에 대해 비판적인 감정과 생각 등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낸 작품입니다. 이때 이 이름에서 마야리 랑그바드에서 리는 한국어 성을 미들네임으로 이제 쓴 건데요. 네. 이 작가의 특이한 배경과 어우러져서 한 권짜리 시라는 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뭐 책 한 권이 시라는 것도 인상적이고 또 국제 네. 입양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 입양된 당사자가 뭐 수필이라든지 뭐 소설로도 네. 나온 적이 있잖아요. 시는 맞습니다. 좀 드물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한국 여성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작품들이 뭐 에밀리 정민은 시인이라던가 이제 출간이 되고는 있는데 이 책 자체는 좀 드문 시도이기는 합니다. 네. 그 제목에 들어있는 그 여자는 화가 난다라는 문장들이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변주되는 형식으로 쓰이는데 네. 첫 문장을 읽어드리면 여자는 자신이 수입품이었기에 화가 난다. 그리고 여자는 자신이 수출품이었기에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여자는 뭐뭐 했기에 뭐뭐 때문에 화가 난다라는 문장들이 이제 담겨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형식이 특이하기도 하고 책 출간된 배경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책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책에는 그 여자는 화가 난다라는 문장이 1554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는 이 화라는 감정에 대해서 예. 지금 상태에 만족하지 않음, 그리고 그 감정은 사실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생산적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읽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왜 나는 분노한다라는 표현이 전 사회적으로 이제 퍼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분노하고 화가 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자기의 그런 분노를, 화를 표출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담으로는 원제는 사실 직역하면은 그 여자는 화난다 이런 표현이지만 네. 이 책을 출간된 배경 인연이기도 하고 덴마크 낭독회에서 작가와 인연을 맺었던 김혜순 시인이 번역상 표현을 화가 난다로 쓰기를 권하기도 하고 이 책에 또 수천사를 시키도 했습니다. 네, 그게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그 여자는 네. 화가 난다. 화난다보다는 네, 가가 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이 뉘앙스 차이가 크네요. 굉장히 있죠. 네. 근데 입양에 대한 어쨌든 비판의 목소리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일단 앞서 읽어드렸듯이 첫 문장부터 작가는 입양의 대상이 된 자신이 마치 수입품이나 수출품으로서 국가 간에 거래된 점 자체를 맹렬히 비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입양에 대해서도 흔히 뭐 해외 입양, 국제 입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마치 거래의 뉘앙스처럼 작가는 국가 간 입양이라고 계속해서 굳혀 말을 합니다. 네. 이 작가 마야리 랑그바드는 1980년생으로 2006년에 작가로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국에 머물면서 친부모와 가족을 만나기도 했고 당시 국가 간 입양에 관한 비판적인 커뮤니티에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이 작품을 쓰게 됐는데요. 네. 근데 이 책이 기존까지 어떤 수기와 좀 다른 점은 단순히 국가 간 입양을 이 작가의 개인적 관점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목차가 있거나 뭐 분절된 주제로 이제 책이 구분된 건 아니지만 네. 몇 가지 작가의 좀 섬세한 관점에서 국가 간 입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뭐 책이나 영화에서 보면 입양 후에 조금 불안정한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입양인들의 어떤 비극적인 경험담이라든지 네. 또
가족을 찾겠다 해서 한국의 그 가족을 찾는 여정을 소개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책은 어떻습니까? 입양을 어떤 관점에서 다루나요? 네, 사실 입양 관련해서는 약간의 심파성이 있는 작품들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매체에서 소개됐는데 이 책은 일단은 첫 번째로 국가 간 입양의 산업적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의 부모들이 한국의 어린이를 입양할 경우에는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불해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 책에 쓰여질 당시의 기준으로, 그리고 이 비용이 뭐 입양기관이 운영된다고, 그러니까 입양기관의 운영 비용이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것 치고는 좀 큰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입양기관이 국내 입양보다 해외 입양을 더 많이 국가 간 입양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는 작가의 생각으로는 한국의 복지 비용을 대신하는 산업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례였는데 이제 어떤 기관을 언급하면서 국내에서 해외 국가 간 입양이 이제 줄어드는 추세니까 북한을 뭐 다음 시장으로 생각한다거나 이런 식의 관점까지 굉장히 과감히 드러나요. 그리고 입양아들이 여전히 생겨나는 이유 중 하나가 국내 미혼모 시설과의 연관인데 한국 정부는 미혼모 관련 복지 비용, 그러니까 그들이 자녀를 낳고 혼자서도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키울 수 있게끔 뭐 시설에 투자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국가 간 입양을 적극적으로 권하면서 정부의 비용을 줄이고 오히려 수익을 이제 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 그 입양을 권유하면서 국내 입양을 보내면 자녀가 컸을 때 만나기 어려울 거다. 국내 이제 부모가 그 양부모가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외 입양을 유도를 하고 혹은 마취가 채 풀리지도 않은 출산 후 겨우 3시간이 지난 산모에게 입양 동의서 사인을 받았던 경우들이 이 작가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혐오적 비극적 표현으로는 어린이 세탁이라거나 우편 주문 베이비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 간 입양이 된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또 현실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먹먹해지는데 영화 브로커도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좀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열악한 보육시설보다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에서 자라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시선도 뭐 있기도 할 텐데 현실은 지금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계신 거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입양 제도라는 게 더 단단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뭐 국가의 이제 빈곤을 이유로 만약에 그 당시 몇십 년 전에는 어린이들을 그렇게 해외로 보내야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임에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을 좀 회피하는 걸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뭐 취약한 가정 아니면 폭력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등등 입양을 선택하게 되는 사실 부모의 사정도 저마다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작가는 자신들의 선택으로 해외로 간 게 아니다라는 점에서 좀 순수하게 화를 간직하고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작가의 경우에는 입양 기간을 굉장히 여러 차례 문의한 끝에 자신의 친부모와 가족을 만나게 되긴 하는데 자신에게 부모도 다 살아 계시고 언니가 넷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원래 이름이 이춘호, 그러니까 딸이지만 남자 이름 같은 이름을 얻은 후에 덴마크로 이제 보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입양을 가게 됐다라는 이유를 듣긴 하지만 작가는 아마도 자신이 또 다른 여성 자녀, 또 딸이었기 때문에 입양이 선택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으로는 국가 간 입양이 페미니즘과 무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넷이었고 이춘복이라는 이름이었다 해서 우리가 이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입양이 됐겠구나.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미혼모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결혼 전에 혼전 임신을 한 경우 그 아이가 딸이라는 게 밝혀지면은 뭐 시댁들 예비 그쪽에서 낙태를 강요하거나 아니면 낳고 입양을 강요한 사례들도 등장을 해요. 여기다가 몇십 년 전에는 이제 혼혈아들이 한창 늘어났을 때 혼혈아는 국내에서 살기 힘드니까 라는 이유로
더 그때 활발하게 국가 간 입양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좀 뼈아프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혈아 이야기는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미군이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혼혈아 아무래도 출생이 네. 좀 늘었고 네, 미리 입양된 네. 사례들 이제 많이들 알고 네. 계실 텐데 네. 해외로 입양된 경우에 특히 아시아계이기 때문에 네. 겪는 어려움도 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사실 혼혈아들의 입양이 이루어진 것 자체도 국내에서의 이제 인종 문제가 그렇죠. 쉽지 않기 때문에라는 이유도 있는데, 네. 그래서 작가는 국가 간 입양에 관한 또 다른 비판적 관점으로 이것은 또 다른 식민주의다라는 이제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저도 굉장히 설득이 많이 됐는데, 네. 사실상 백인 이성애자 부부라면 어느 나라의 아이를 입양할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이제 계층들보다 거부당할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픈 비유인데, 이거는 마치 마트에 가서 오늘 와인을 칠레산을 살지 프랑스산을 살지를 네. 두고 고민하는 것처럼 입양에 대한 자세가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그걸 선택할 권리에 대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진짜. 이제 마음 아픈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작가 마야리 랑그바드는 레즈비언임을 이 책에서 또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네. 또 연인이 덴마크인 연인이 자신은 그린란드의 어린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얘기를 작가 앞에서 했다고 해요. 근데 네. 작가는 사실 국가 간 입양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임에도 그렇죠. 자신은 임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연인에게서 들으면서 또 상처를 받고, 또 알고 보니 그린란드의 어린이는 덴마크에 입양됐을 때 안 좋은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게 국가 간 금지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 간 입양이 금지될 수 있는 배경이나 조건들이 있음에도 한국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국내에서의 정착보다는 어떤 조약을 이제 비켜감으로써 국가 간 입양에서 굉장히 자유롭다. 그렇지만 그거는 굉장히 의아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제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도 이 책에서 많이 알게 되네요. 네, 네, 조금 입양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인 뿌리 깊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새로웠어요. 네, 그러니까 백인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계급에 비해서 입양이 좀 더 수월하다. 네, 네. 다른 인종들을 입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정 환경을 꾸미는 경우 많이 또 우리가 접한 적이 있잖아요. 그쵸, 한복을 입혀준다라던가,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곳에 이제 막 캠프를 보내준다던가.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의 모국에 대해 이해하렴이 아니라 어떤 배려로서의 측면이라고 작가는 느끼고 거기에 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작가 자신도 백인 가정에 입양된 뒤에 거의 백인들만 만나는 환경에서 성장을 하다가 어느 나이가 지나고 처음으로 아시아인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다른 인종이구나라고 자각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양모는 작가에게 너는 백인 혼혈이야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작가는 남들 다른 아시아인보다 내 피부가 밝은 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이나 다른 인종의 외모를 보면서는 나는 내가 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게 다르게 보이네. 그러니까 스스로의 백인의 정체성으로서 다른 인종을 보는 거죠. 이것은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나 행동과 굉장히 닮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식민지이다라고 작가는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고요사사 차경희 대표와 함께한 동네 책방 마야리 랑그바드의 그 여자는 화가 난다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8월 4일 목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